그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 아버지의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의 왼손목에 꽂혔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 검은 양복 소매 사이로 살짝 드러난 낯익은 상처 하나. 아니야. 설마. 15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남편. 그 사람의 왼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은 흉터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대한건설 그룹 회장이래. 강민준. 사람들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40대 중반 고급 맞춤 양복을 입은 남자. 재벌 회장. 그가 고개를 숙여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15년이 흘렀는데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태진 씨? 하지만 그는 앞에 앉은 여자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리고 이 순간에도 병원 침대 위에는 17살 딸이 누워 있습니다. 한 달 전 백혈병 진단, 골수 이식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죽었다 믿었던 남편이 어떻게 재벌 회장으로 돌아온 걸까요? 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과 죽어가는 딸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은 믿기 힘든 반전 이야기.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년 전, 최서연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서태진과 2살 딸 지우,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 서연은 아이를 키우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평범한 엄마였죠. 문제는 한 사람, 시어머니였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아들만 고생하지. 애 하나 보면서 이렇게 정신이 없어? 같은 집에 사는 시어머니의 말은 매일같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나날들. 그의 여름 남편이 말했습니다. 주말에 부산 갔다 올게요. 오랜만에 아버님도 뵙고 낚시한 물고기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게.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부산 앞바다를 덮쳤습니다. 낚시배가 뒤집혔고 태진은 거센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경이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실종. 한 달 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망 신고할 거다. 보험금이라도 받아야지. 어머님, 아직 시신도 못 찾았는데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네 아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꼴도 보기 싫어. 너네 아빠한테 가. 보험금이라도 내가 써야 할 거 아니야. 비 오는 날 밤 서연은 2살 딸을 안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산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울지 말고 당장 내려와. 여기서 같이 살자. 그렇게 서연과 지우는 부산 바닷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새 보금자리는 식당 위 2층의 작은 방. 서연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아버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손님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쓰러지듯 잠드는 날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야. 시신이 없다는 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일지도 몰라.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다시 5년이 더 흘렀습니다. 2살이던 딸 지우는 17이 되었고 30살이던 서연은 45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늘었지만 바다를 향한 눈길만큼은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태진 씨 정말 다시는 안 오는 건가요? 어느 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연의 귀에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지우야. 피곤하다고 말하던 지우가 식당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응급차가 달려왔고 지우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증하면 안 되나요? 우선 검사부터 해보시죠. 하지만 며칠 후 의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머니께서는 심장이 너무 약합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한 골수 채취 수술은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수술 중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원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설상가상으로 일주일 후 식당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또 한 번의 구급차, 또 한 번의 응급실. 하지만 이번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최영수는 딸과 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백혈병, 아버지의 죽음. 한 달 사이 서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의 장례식 날,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서연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옆에 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 지우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올 수도 없었죠. 서연은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형식적인 위로를 건넸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입구 쪽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대한건설 그룹 회장이래. 강민준. 로비 쪽으로 시선이 쏠렸습니다. 여러 명의 수행원과 함께 들어오는 한 남자. 단정한 검은 양복, 억제된 표정, 흔들림 없는 눈빛. 그가 영정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인 뒤 서연 쪽으로 몸을 돌려 절을 올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그의 왼손목에 꽂혔습니다. 소매 사이로 살짝 드러난 초승달 모양의 흉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흉터 태진 씨? 15년 전 낚시 가기 전날 밤 소파 모서리에 부딪혀 피를 흘리던 남편의 손목. 달처럼 예쁘지? 라며 웃던 그 얼굴.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저 실례지만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시죠? 서연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부산 리조트 개발건으로 몇 차례 뵈었습니다. 훌륭한 분이셨지요. 차분한 대답, 흔들림 없는 목소리.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15년 전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준입니다. 명함 한 장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강민준, 대한건설 그룹 회장.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 있으십니다. 그래요. 그럼 이만. 강민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연이 거의 비명처럼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멈춰섰습니다. 왼손목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아, 이거요? 강민준이 대수롭지 않게 손목을 바라봅니다. 어릴 때 다쳤습니다. 왜 그러시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묻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
아닙니다. 그렇게 강민주는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서연은 영정 앞에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안에 남은 건 명함 한 장과 차가운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와서 지우의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그 명함은 절망이 아니라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저 사람이 태진 씨라면, 그렇다면 지우의 아버지라면 골수가 맞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았지만 이제 서연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먼저 서연은 서울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지우에게 남은 또 다른 혈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5년 전 쫓겨났던 그 아파트 초인종을 다시 눌렀을 때 문이 조금 열리며 차가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서연? 웬일이야? 지우가 백혈병이에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지우는 어머님 손녀잖아요. 제발 검사 한 번만. 시어머니는 짧게 웃었습니다. 난 그런 손녀 둔 적 없어. 15년 전에 끝난 일이야. 너나 그 애 다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어머님, 죽은 사람 얘기 그만해. 우리 아들, 이미 없는 사람이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려 봐도 더 이상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서연의 손에 가방 속 명함이 만져졌습니다. 강민준, 대한건설 그룹 회장, 손목에 초승달 흉터, 닮은 얼굴, 닮은 목소리, 기억을 잃은 듯한 눈빛. 그래,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야. 다음 날 아침 서울 한복판.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대한건설 본사 로비 앞에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강민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직원이 난감한 얼굴을 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사람들 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운데 강민준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거의 뛰어가다시피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영수 선생님 따님이시죠? 네. 잠깐만, 아주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딸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잠시 침묵. 강민주는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다음 일정 10분만 미뤄요. 알겠습니다.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서 서연은 손을 꼭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하지만 그게 저와 어떤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려 했지만 제 심장이 너무 약해서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한번 숨을 고르고 서연은 가장 말하기 어려운 질문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15년 전 부산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손목에 흉터, 제 남편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너무 닮았고요. 혹시 기억을 잃으신 건 아닌지. 그만하십시오. 제발 검사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는 안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회장님이 제 남편이라면, 그 아이 아버지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주는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정말 다시는 저를 찾지 않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병원 연락처를 주시죠. 이틀 후 서울대병원 이식센터. 둘은 같은 병원, 같은 층에서 각각 HL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결과입니다. 주치의 김민우 교수가 말했습니다. 강민준 회장님과 지우 양의 HLA 적합도가 98%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남남끼리는 20% 정도, 형제자매는 50% 정도입니다. 98%는 사실상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나 나오는 수치입니다. 병실안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서연은 눈물이 왈칵 차올랐고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기증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날 밤 강민주는 강남의 대저택, 자신의 양아버지 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98% 부모와 자식 수준이라 아버지,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사실은 15년 전 이야기다. 그날 내가 요트를 타고 나갔을 때 바다에 떠 있는 널 발견했다.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의식도 없었지. 병원에서 의사가 머리 외상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다. 넌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를 데려오신 겁니까? 그래. 바로 그 직전에 태국 쓰나미로 내 친아들을 잃은 참이었다. 그때 나는 바다에서 널 건져 올리며 이게 하늘이 준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저는 남의 인생을 빼앗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가족이란 피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를 보고 나니 적어도 내 과거가 어디쯤 있었는지는 알 것 같구나. 강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앞에는 내가 살릴 수 있는 아이와 15년을 기다린 여자가 있다.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긴 침묵 끝에 강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우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술 받겠습니다. 일주일 뒤 수술 당일 서울대병원 수술실 앞 복도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강민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강민주는 짧게 웃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고 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우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우 양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강민준 회장님도 일단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서연의 다리가 풀리듯 꺾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지우의 얼굴에는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민준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의식을 못 찾으시는 거죠?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었고 짧은 시간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부탁하지만 않았어도. 서연은 딸이 살아난 기쁨과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태진 씨, 제발 돌아와요. 장례 후 그대로 비워둔 아버지. 방을 정리하던 어느 날 서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겉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위 태진에게.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병원 양식처럼 보이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부관계 확률 99.9%, DNA 검사.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내 앞에 없겠구나. 편지에는 아버지가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사위를 보고 혼자서 몰래 DNA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된 사위와 지금의 강민준이 99.9% 동일인이라는 믿기 힘든 결과와 함께 너는 분명 내 사위 서태진이다. 기억을 잃었을 뿐 마음씨는 그대로더구나. 서연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널 잊지 않았다. 지우도 아빠 없이 잘 자랐다. 언젠가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가족은 피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다. 우리 서연이와 지우 곁으로 돌아와다오. 편지를 읽던 서연의 볼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 길로 서연은 편지와 DNA 결과지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조용히 숨쉬고 있는 강민준 곁에 앉아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지만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걸 안다. 마치 죽은 장인이 사위를 깨우기 위해 마지막 말을 건네는 것처럼. 태진아, 서연이는 15년 동안 너만을 기다렸다. 매일 바다를 보며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도했다. 지우는 아빠 없이도 잘 자랐다. 이제 그 아이들에게 돌아가다오. 편지가 끝날 무렵 침대 위 강민준의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진 씨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요. DNA 검사 결과 99.9%.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지우의 아버지예요. 제발 이젠 돌아와요. 15년 동안 기다렸어요. 매일 바다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 강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진 씨?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강민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꽂혀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울고 있는 한 여자. 입술이 힘겹게 떨렸습니다. 서연. 그 한마디에 서연은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저예요. 당신 아내예요. 며칠 뒤 지우도 휠체어에 앉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강민준의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수줍은 얼굴의 17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지우야.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지켜보던 강민준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는 내 아빠야. 지우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아빠.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그 말. 아빠. 지우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하자 비틀거리며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준은 침대 위에서 팔을 벌렸습니다. 딸이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15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문틈 사이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래, 잘됐다, 민준아. 아니지, 태진아. 시간이 흐르고 강민준과 지우는 모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날 강 회장이 병원으로 찾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서태진이자 강민준이다. 두 삶을 다 살아가거라. 나는 뒤에서 지켜볼게. 그리고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아버님 덕분에 태진 씨가 살아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몇 주 뒤 네 사람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최영수의 묘 앞에서 강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태진입니다. 너무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서연이와 지우 제가 지키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내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지우도 묘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아빠도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그로부터 1년 후, 부산 바닷가 최영수의 작은 식당은 간판도 내부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주방에서는 바쁘게 불이 오갑니다. 어서 오세요. 밝게 손님을 맞이하는 18살 지우. 지우야, 주문 들어왔다. 주방 안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능숙하게 펜을 다룹니다. 그 옆에서는 소매를 거둔 강민준이 서툴지만 진지한 손길로 야채를 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 맞아요? 네, 회장님. 아니, 태진 씨. 이제 제자 다 됐어요. 그는 여전히 대한건설 회장이지만 주말마다 부산으로 내려와 식당 일을 돕고 가족과 바닷가를 걷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조각조각이지만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이 순간 함께 쌓아가는 기억들입니다. 영업을 마친 저녁 세 사람은 바닷가를 걷습니다. 아빠, 나 대학 붙으면 뭐 사줄 거예요? 뭐든지. 정말요? 그럼 차. 야, 지우야. 괜찮아요. 열심히 벌어서 뭐든 해줄 겁니다. 셋이 함께 웃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그 시간. 서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태진 씨. 응? 행복해요. 나도.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남은 평생 내가 갚을게요. 지우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어도 손을 붙잡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도 빨리 와요. 네 사람은 손을 맞잡고 붉게 물든 바다를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15년 동안 서연을 붙잡고 있었던 그 파도 소리. 이제는 두렵지 않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소리입니다. 실종된 남편은 기억을 잃은 재벌 회장으로 돌아왔고 죽어가던 딸은 아버지의 골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반전 가족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